한국에서 지금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처럼 보입니다.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이 법률 정보를 더 쉽게 찾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 홈페이지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법을 어떻게 읽고 행정을 어떻게 움직이며 국민에게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라고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지금 법률과 행정의 작동 방식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은 법을 직접 읽게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읽어준 법을 믿고 움직이게 될까요? 공무원은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정리한 법적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 판단이 틀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은 국민의 행동 기준입니다.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이 처벌받으며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렵고 흩어져 있고 일부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다면 국민은 법치주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인공지능입니다. 법제처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94개의 행정법 시행령입니다. 이미 일부 시행령을 전수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 개의 개선 과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과도한 규제, 지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소상공인과 청년,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령 정비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들이 과연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다시 묻는 작업입니다. 행정은 때때로 법률보다 더 강하게 국민을 구속합니다. 국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추상적인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행정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정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 권력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왔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법제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342개 공공기관까지 법적 자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기관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조항이 걸림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행정의 오래된 문제가 드러납니다.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아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을 두려워해서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행정의 병목은 단순히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책임 구조의 문제입니다. 법적 판단이 불확실하면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은 늦어집니다. 정책이 늦어지면 기업과 국민은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의 자문 기능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까지 법률 검색은 대부분 키워드 중심이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법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조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이 법에 해당하는가? 이 행정처분은 정당한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제를 만들 수 있는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키워드 검색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시행령, 행정해석, 판례, 유사 사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 지방공무원조차 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듭니다. 정부가 보유한 법령 데이터, 행정심판 결정, 법령 해석 사례, 각 기관의 판단 기준을 하나의 데이터 체계로 묶고 국민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관련 정보를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효과는 상당합니다. 국민은 법률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복잡한 규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 전에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1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짧아지고 정책 집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분석이 너무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법을 읽는 순간 법률 지식의 권력 구조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 법률 전문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은 법을 찾아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유사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법률 정보를 정리해주기 시작하면 국민의 접근성은 높아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읽는가, 어떤 판례를 우선하는가, 어떤 행정 해석을 더 신뢰하는가, 서로 충돌하는 기준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이 기준을 누가 설계하는가,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설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개혁의 핵심 위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약 99만 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재결, 법령 해석 회신, 국가기관의 결정 사례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진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히고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와 투명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99만 건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도 국민이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찾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더라도 자기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데이터 공개가 아니라 데이터 해석입니다. 누가 그 데이터를 읽어주는가? 누가 요약해주는가? 누가 이 사례는 당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해주는가? 그리고 그 말이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지점에서 경제 문제가 연결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 전망을 2.6%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강하게 회복되면서 성장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시장은 불안정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500원 안팎까지 움직였고 기준금리는 2.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도 국내 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기술 산업의 반등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환율, 물가, 재정 부담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속도와 법적 예측 가능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경제 경쟁력의 문제가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법률 정보가 투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행정 절차가 빨라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법적 판단이 신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AI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은 토지와 전기와 물만이 아닙니다. 인허가, 환경규제, 노동규정, 데이터 규제, 지방정부 권한, 중앙정부 승인 절차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느리면 투자는 지연됩니다. 투자가 지연되면 공급망 경쟁에서 밀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공급망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소재 산업을 다시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얼마나 명확하게 규칙을 제시하며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지가 함께 중요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법률 정보의 인공지능화는 지정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법과 행정은 하드파워가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소프트파워입니다. 예측 가능한 법체계, 투명한 행정, 빠른 의사결정은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강한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법은 많지만 해석이 불투명하고 행정은 복잡하며 공무원은 책임을 피하고 판례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그 국가는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률 AI 개혁은 국내 행정 개혁인 동시에 국제 경쟁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에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의 판례 공개 문제입니다. 행정부가 행정 결정과 법령 해석을 공개하더라도 법원의 판례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있어야 국민은 자기 행동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 접근이 어렵다면 국민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개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권력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행정부가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사법부가 여전히 제한적인 공개에 머문다면 한국의 법률 정보 체계는 한쪽 다리로만 걷게 됩니다. 이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조용한 긴장입니다. 겉으로는 기술개혁이지만 안쪽에는 권력기관 간의 정보 통제 문제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공지능 행정은 민주주의와도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만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고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며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약자가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공개되고 이해 가능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면 국민은 행정 권력에 대해 더 강한 감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그 기준을 설명하는 유일한 창구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은 법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AI가 정리한 답을 읽게 됩니다. 그 답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AI의 답변은 항상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선택, 학습 방식, 모델 설계, 업데이트 주기, 정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검증하며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AI가 답변할 때 반드시 근거 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 해석과 판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한 부분과 논쟁적인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 기관과 인간 전문가가 책임진다는 원칙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 AI는 국민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흐리는 새로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품질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부처마다 문서 형식이 다르고 지방정부마다 행정 관행이 다르며 과거 자료가 비정형 데이터로 남아있다면 인공지능은 혼란스러운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낡은 자료와 최신 자료가 섞여 있으면 잘못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해석이 정리되지 않으면 AI는 그 충돌을 숨긴 채 하나의 답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틀린 답이 명확히 틀려 보이면 사람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답은 대체로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결국 법률 AI의 성패는 모델의 성능보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 누가 최신성을 관리할 것인가? 오류가 발견되면 누가 수정할 것인가? 행정부와 사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은 행정혁신이 아니라 디지털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길을 가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행정의 속도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법률 정보의 접근성은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미래 정부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복잡한 사회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신뢰의 균형입니다. 너무 늦으면 변화에 뒤처집니다. 너무 빠르면 오류와 책임 문제가 커집니다.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혁신이 막힙니다. 너무 느슨하게 두면 국민의 권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균형점을 찾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한국은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정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은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기업은 규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며 공무원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결과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는 많지만 국민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공지능 답변은 편리하지만 책임은 불분명하며 행정은 빨라졌지만 통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법률 AI 개혁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법을 누가 읽는가? 법을 누가 해석하는가? 그 해석을 국민에게 누가 설명하는가? 그리고 그 설명이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행정은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한다면 한국은 법률 정보의 민주화와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이번 변화의 뒤에는 국가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은 더 이상 종이 문서와 검색창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법을 읽고 행정은 그 해석을 참고하며 국민은 그 답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법을 읽는 시대는 국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법의 문 앞에 서는 새로운 시대일까요?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정부를 꿈꾸는 모든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가 그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게, 얼마나 책임있게, 그리고 얼마나 국민의 편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